머리채가 잡혔습니다. 눈앞이 천장을 향했어요. 불임년이 뭘 가져가? 너 같은 거 처음부터 사람으로 본 적 없어. 바로 귀 옆에서 들린 말이었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저는 버티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졌어요.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찧었습니다. 짐 가방이 현관 밖으로 던져졌어요. 9년치 살림이 담긴 캐리어가 계단을 굴렀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어요.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당신 설 자리는 없어요. 알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그냥 나가. 피곤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청소 카트를 밀고 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회장실 명패가 보였어요. 조태준 회장. 카트를 밀며 그냥 지나쳤어요. 카트 바퀴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한 거였어요. 조태준을 처음 만난 건 25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결혼식에서였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수줍게 웃는 사람이었어요. 재벌 집 아들이라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땐 그냥 웃음이 좋은 남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4년을 사귀고 결혼했어요. 29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부터 알았어요. 시어머니 조말순 씨가 저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국이 왜 이래요? 짜잖아요. 아침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하신 말이었어요. 저는 간을 맞추느라 3번을 다시 끓인 국이었습니다. 다시 끓여요. 그냥 버리셨어요. 제 눈앞에서 국 냄비를 싱크대에 부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출근하고 나서였거든요.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 그 부엌에 있었어요. 30평짜리 아파트 부엌이 그렇게 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다시 끓여요. 저는 냄비를 다시 들었습니다. 결혼 3년 차였는데 그 일상이 3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7시 30분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차린 밥상을 반은 드시고 반은 남기셨습니다. 남기신 이유를 꼭 말씀하셨어요. 반찬이 왜 이래? 이 김치는 신 거 아니에요? 손이 없어요, 손이. 저는 죄송합니다를 하루에 10번씩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준 씨가 그럴 때마다 자기 방에서 제 손을 한 번씩 잡아줬어요. 둘이 있을 때만이었습니다. 그 손이 좋아서 버텼어요. 그러다 임신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2년 10개월째였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테스트기를 들었습니다. 2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뻐서 떨리는 건지 무서워서 떨리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기쁨이 60이고 두려움이 40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간단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그 생각이었거든요. 병원에서 확인한 날 저녁에 태준 씨한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저를 안았어요. 오래.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괜찮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괜찮겠다고. 7주였어요. 뱃속에서 콩알만하게 심장이 뛰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녔어요. 틈만 나면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태준 씨가 샤워하러 들어갔고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치려다 화면이 켜졌거든요. 알림이 와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보였어요. 은미.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열었어요.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지가 길었어요. 많았습니다. 날짜가 오래됐어요.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눈에 박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 사람한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남자의 아이가.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 속 초음파 사진을 떠올렸어요. 콩알만한 심장이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7주라고. 샤워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뱃속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이 일어난 건 그 밤이 지나고 사흘 뒤였어요. 유산 후 병원에서 혼자 진료를 받았어요. 태준 씨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셨어요. 병원에 따라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혼자 접수하고 혼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혼자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다음 임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진료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복도가 빙빙 돌았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의사가 뭐래요? 몸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아이를 잃은 며느리한테 건넬 말이 그게 전부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태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소파에 앉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다가 손을 멈췄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의료기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받아들고 열었습니다. 진단서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란에 낯선 단어가 있었어요. 습관성 유산. 저는 그 단어를 3번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습관성이라는 건 여러 번 반복됐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유산이 처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태준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이게 뭐냐고요? 나 유산이 처음이잖아요. 습관성이 어떻게 나와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예요. 사실이 아닌 게 어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끝까지 맞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유산이 처음이에요. 이 진단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다니요. 병원 직인까지 찍혀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하신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태준 씨를 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주길 바랐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른 사람이었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혼 귀책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제가 귀책 사유라고 했습니다. 근거는 진단서였어요. 습관성 유산으로 인해 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위자료를 말했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9년을 3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태준 씨를 봤어요. 그가 창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막아주지 않는다는 걸, 이 자리를 멈춰주지 않는다는 걸. 태준 씨, 그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멈추려고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백호병원 원무과장 이덕수 씨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걸. 진단서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유산 기록에 숫자를 더한 거였어요. 한 번을 여러 번으로. 그 서류 한 장이 제 9년을 지웠습니다. 그 공증 서류 원본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겠다고. 그때는 막연했어요. 방법도 몰랐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 하나로 발을 뗐어요. 이혼하고 나서 3년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월 27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방 안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고 낮에는 잤습니다. 그 3년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은 날이 손에 꼽혔어요. 밥을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배가 고픈 감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몸이 그냥 작동하는 대로 두었어요. 그러다 강민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학교 2년 선배였어요.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편의점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제가 달라져 있었던 거겠죠. 수진아, 나야. 강민호. 저는 계산대 앞에서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편의점 앞 벤치에서 2시간을 얘기했어요. 저는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듣기만 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 진단서 조작된 거 맞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 씨는 그때 이미 백호그룹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2년 전부터 저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백호병원 원무과장 이덕수 씨의 이름이 내부 비리 제보 목록에 올라와 있었고 그 연결선을 따라가다가 제 이름이 나왔다고 했어요. 조말순이 이덕수한테 돈 건넨 내역이 있어. 계좌 기록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원본 서류가 있어. 조작 전 원본이랑 조작된 버전이랑 둘 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조태준 회장 집무실 금고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덕수가 진술을 바꾸기 전에 조말순한테 원본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들한테 넘어갔다는 정황이 있거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창문 없는 고시원 천장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천장이 넓어 보였습니다. 계획이 생겼거든요. 백호그룹 본사 빌딩 청소 용역업체에 지원서를 낸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어요. 강민호 씨가 내부에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업체 담당자에게 말을 넣어준 거였어요. 저는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자리가 합격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합격 통보를 받는 날이 10년 만에 가장 심장이 뛰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6시 출근이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배정받았어요. 유니폼은 짙은 네이비색이었고 가슴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어요. 한수진. 저는 그 명찰을 달면서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39세였어요.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거울 속 제가 지금 저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 잠깐 생각했어요. 아마 알아볼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을 뿐이거든요. 그때는 무서운 눈이었고 지금은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6개월 동안 36층을 다 밀었습니다. 32층 집무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트를 밀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봤을 때 2번 보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야근이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32층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카트를 밀고 집무실 복도 끝에서 돌아서는데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태준이 나왔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카트를 밀었어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기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으로. 조태준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45세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새어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10년이 그에게도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입을 열려다 닫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1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2초간 바라봤어요. 딱 2초였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다시 밀었어요. 수고하세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카트를 끌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뛰지 않던 방식으로 뛰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무서움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창문 하나짜리 월세방 천장을 보면서요. 그래도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서류였습니다. 조태준 씨와 복도에서 마주친 다음 날 강민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볼 수 있어? 백호그룹 본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갔어요. 유니폼을 갈아입고 갔는데도 손에 세제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제 몫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컵을 한번 밀었어요. 말없이 마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동작을 봤어요. 뭔가 무거운 말을 꺼내려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먼저 따뜻한 걸 건네는 방식이었거든요.
어제 조태준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호 씨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았어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고르는 눈이었어요. 수진아, 그 사람이 알고 있어. 3년 됐대.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봤대. 이덕수 명의의 계좌 이체 내역이랑 내 진단서 원본이랑 조작된 버전이 같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미처 치우지 못한 거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말순 씨한테 따졌대. 그랬더니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했다고.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미 이혼한 지 7년이 지난 거잖아. 수진이 내가 어딨는지도 몰랐고. 찾았어요? 저를? 응. 3년 동안 찾았어. 근데 내가 워낙 흔적을 안 남겼잖아. 주민등록 이전도 자주 했고 연락처도 바꾸고 나한테도 연락을 안 했으니까 내가 수진이 너를 찾았다는 걸 그 사람은 몰랐던 거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녁 퇴근길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3년이었어요. 그 사람이 3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 손을 생각했어요. 글씨가 흔들렸던 제 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어요. 3년 전에 알았다면 아직 7년이 남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는요? 강민호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게 수진아.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연락한 이유가 있어. 내가 우리 회사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어제 알았다고 했거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왜 거기 있는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강민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어. 3년 전부터.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저를 찾으면서 갖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3년 동안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언젠가 전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서류가 그의 손에 있는 한 저는 그에게 빚진 게 됩니다. 제 것을 제가 받는데 그의 허락이 필요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 서류는 처음부터 제 것이었거든요. 제 몸에 대한 기록이었고 제 구년에 대한 증거였어요. 누군가의 선의로 받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민호 씨, 응. 조태준 씨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마요. 제가 왜 거기 있는지도, 제가 뭘 알고 있는지도. 강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마셨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퇴근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강민호 씨가 집에 가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수진아, 나는 내 편이야.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이 단순한 선배의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끝낼 것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태준 씨가 울었다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직접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3년 동안 찾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목소리가 어땠을지 상상했습니다. 상상하면 안 됐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울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10년은 울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조태준 씨와 마주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호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 조태준 씨 오전 출장이야. 오후 늦게 들어와. 32층 야간 청소 타임 내가 맞지? 네. 그래. 알아서 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 내일로 좁혀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어요. 오래 기다린 것들은 막상 가까워지면 고요해지더라고요. 다음날 금요일 오후 7시였습니다. 32층은 비어 있었어요. 비서실 직원들도 퇴근한 뒤였습니다. 복도 조명이 절반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카트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집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가 미리 손을 써둔 거였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어요.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창문이 통창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빛이 집무실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윤곽이 보였어요. 금고는 책상 옆 붙박이장 안에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한테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붙박이장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금고 안을 확인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없다. 그 생각이 채 굳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 씨였어요. 수진아, 서류가 없어요. 알아. 저는 숨을 참았어요. 조태준 씨가 2주 전에 나한테 직접 가져왔어. 어제 말하려다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서 오늘까지 기다렸어.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이 사흘 전에 나 사무실로 찾아왔어.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 차 안에 있어. 내려올 수 있어? 저는 카트를 복도에 세워두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강민호 씨 차가 구석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그의 무릎 위에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봉투였어요. 두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앞면에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수진에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강민호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게 10년의 무게라기엔 너무 가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세 묶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덕수 씨의 자필 진술서였어요. 조말순 씨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경위가 전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진단서 원본과 조작본이었습니다. 나란히 있었어요. 원본에는 자연유산 1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작본에는 습관성 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같은 제 이름 위에 다른 진단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세 번째가 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접혀 있는 편지지였어요.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수진 씨에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2번은 다 쓰고 찢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씁니다. 어머니 방에서 서류를 발견한 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한 건지 알았습니다.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몰랐습니다. 그게 더 비겁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3년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를 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찾지 못했어요. 강민우를 통해 당신이 우리 건물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강민우한테 맡깁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세요. 제가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주차장 환풍기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민호 씨, 응? 이걸로 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강민호 씨가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눈이었어요. 이덕수 진술서 원본, 계좌 이체 내역, 진단서 원본. 충분해. 조말순 씨 사기죄, 이덕수 씨 공문서 위조방조. 차은미까지 엮을 수 있는 재산 은닉 공모 내역도 따로 있어. 차은미도요? 응. 조태준 씨가 그것도 같이 줬어. 이혼 전후로 조말순이 차은미한테 명의를 넘긴 부동산 내역이야. 수진이 내 몫이어야 할 재산이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갖고 있었어요. 3년 전부터 어머니도 차은미도 이덕수도 전부. 손을 멈춰야 할 이유가 생긴 건지 더 나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건지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이 떨렸어요. 가방 속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편지 한 장이 10년을 되돌리지는 않았거든요. 날짜를 정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강민호 씨가 검찰 쪽 담당자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덕수 씨 진술서와 계좌 이체 내역, 진단서 원본과 조작본, 차은미 명의 부동산 내역을 전부 제출했어요. 담당 검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사흘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 강민호 씨한테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목구멍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었거든요. 날짜는 백호그룹 정기 이사회 날로 정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제안했어요. 이사회의 외부 주주대표와 사회이사들이 전부 모이는 날이었어요. 기자들도 로비에 나와 있는 날이었습니다. 조말순 씨는 매달 그 이사회에 명예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차은미도 조태준 씨의 사업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 예정이었습니다. 한자리에 전부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오래 거울을 봤습니다.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었어요. 청소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귀걸이를 하나 달았습니다. 조그만 진주 귀걸이였어요. 10년 전 결혼 전에 제가 샀던 거였습니다.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39세였어요.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손으로 충분했거든요.
이사회실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상석에 조태준 씨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조말순 씨가 앉아 있었어요. 차은미는 오른쪽 끝 자리였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조말순 씨가 저를 봤습니다. 1초였어요. 그 눈이 굳었습니다. 차은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조태준 씨는 저를 보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제가 테이블 끝에 서자 조말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가 이사회실 전체에 울렸어요.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말순 씨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손이 테이블을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2명이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조말순 씨 되십니까? 조말순 씨의 몸이 굳었어요. 처음으로 그분이 굳는 걸 봤습니다. 10년 전에도 이혼 서류 자리에서도 단 한 번도 굳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 몸이 지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교사 및 사기 혐의로 임해 동행을 요청합니다. 차은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차은미 씨도 재산 은닉 공모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입이 다시 닫혔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있었는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테이블 중앙에 놓인 회의용 마이크였습니다. 강민호 씨가 미리 말을 해둔 자리였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10년 전 이 건물 회장님과 이혼한 사람이에요. 이혼 귀책 사유는 습관성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산이 처음이었어요. 이사회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진단서가 조작됐습니다. 백호병원 원무과장 이덕수 씨가 조말순 씨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원본 진단서와 조작된 진단서, 이덕수 씨의 자필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이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10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없었다는 것을 제 입으로 말하러 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조말순 씨가 수사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은미는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2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태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수진 씨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이사회실 안에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회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직을 오늘부로 내려놓겠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그를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강민호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강민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이사회실에서 나온 뒤 1시간을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강민호 씨가 음료수를 하나 사다 줬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게 손에 느껴지는 게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10월이었거든요.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끝났다. 그 두 글자를 생각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허전했어요. 목적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발밑이 뜬 느낌이었어요. 강민호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있어줬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때 건물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조태준 씨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들고 있었어요. 넥타이가 약간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어요. 다가오면서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찍이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태준 씨가 제 앞에 섰어요. 수진 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이사회실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앞 벤치였어요. 지나가던 회사원 2명이 멈춰서 쳐다봤습니다. 조태준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45세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3년 동안. 근데 막상 앞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되네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다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결혼한 9년 동안 그를 내려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을 보는 그의 등을 봤어요. 그의 눈이 빨갛게 돼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벤치 앞 바닥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몰랐다고 하면 변명이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그게 더 나쁜 거라는 것도 알아요. 지켜야 할 사람 곁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던 거니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서류 발견하고 처음엔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엔 당신을 찾았습니다. 3년을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건물에서 당신 봤을 때 왜 거기 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드렸어야 하는 걸 당신이 직접 가지러 온 거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조태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10년을 돌려줄 수 없잖아요. 무릎을 꿇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요. 조태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를 마주보지 않았어요. 옆을 봤습니다. 건물 앞 가로수가 서 있었어요.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0월이었거든요. 수진 씨. 네. 한 가지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언제가 됐든 화가 조금 풀리면 그때 밥 한 번만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걸어갔습니다. 강민호 씨가 멀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건물 앞 큰 길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어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흘렀어요. 닦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뒀어요. 걸으면서 그냥 뒀습니다. 강민호 씨가 봤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를 맞춰 걸어줬어요. 이사회실에서도 안 나왔던 눈물이었어요. 마이크 앞에서도 안 나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조말순 씨가 수갑을 차는 걸 봤을 때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밥 한 번만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나왔습니다.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10년이 너무 길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월세방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이면서 울었어요. 유산하던 날도 이렇게 울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도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도 이렇게 울지 못했습니다. 10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 울고 나서 이불을 걷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창문이 하나 있는 방이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이었는데 달은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고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이 먹고 싶었어요. 제대로 따뜻한 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이 2개 있었어요. 라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냄비를 올렸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었어요. 달걀을 풀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 라면이 10년 만에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이사회 다음 주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조말순 씨는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 교사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덕수 씨는 공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어요. 두 사람의 재판은 같은 날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조말순 씨 집행유예 3년, 이덕수 씨 징역 1년 6개월이었어요. 집행유예였습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무거웠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강민호 씨가 말했어요. 재산 환수가 더 무거워. 조말순 씨 명의 부동산 전부 환수 판결 났어. 차은미 명의로 넘긴 것도 포함해서. 차은미는 재산 은닉 공모죄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했습니다. 조태준 씨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는 새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언론에서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저는 인터뷰 요청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할 말은 이사회실에서 다 했거든요. 그 무렵 강민호 씨를 자주 만났어요. 서류 처리 때문이기도 했고 그냥 밥을 같이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조용한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늦게까지 서류 정리를 하다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된 카페였어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눈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응.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10년 동안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야. 좋아해. 오래됐어.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계속 못했는데 안 하면 더 못할 것 같아서.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잔잔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귀까지 붉어진 44세의 남자였어요.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서툼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민호 씨. 응. 저는 지금 당장 누군가 옆에 설 준비가 안 됐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는 눈이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10년 동안. 강민호 씨가 픽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감 시간까지 커피를 마셨어요. 카페 직원이 불을 끄기 시작할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갔어요. 개찰구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터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39세였습니다. 피곤하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얼굴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뭔가 있었어요. 꽃이었습니다. 작은 다발이었어요. 국화였습니다. 흰 국화였어요. 카드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꽃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누가 뒀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물을 담은 컵에 꽂았습니다. 창가에 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꽃을 봤습니다. 흰 국화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꽃이 시들 때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종로구 서촌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간판이 하나 있어요. 손으로 쓴 간판이에요. 한수진 법률 소비자 지원센터. 강민호 씨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류 조작 피해자, 허위 진단서 피해자, 공증 위조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에요. 거창한 로펌이 아닙니다. 작은 사무실이에요. 책상이 2개고 상담 의자가 4개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일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서류 한 장 때문에 10년을 잃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조말순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관여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차은미는 수감 중이었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씨는 백호그룹 법무팀을 그만두고 센터에서 저와 함께 일했어요. 아직 그 사람 고백에 답을 안 했습니다. 그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출근하고 커피를 2잔 끓이고 제자리에 한 잔을 놓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말없이. 그게 1년이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4월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골목 끝에 피어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골목 아래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조태준 씨였어요.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어요. 회색 코트에 청바지였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고개를 올려 사무실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작게 들었어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저는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창문을 닫으면서 알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올라가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올라가 있었어요. 강민호 씨가 옆에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아니에요. 그가 피식 웃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벚꽃이 지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고들 하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10년을 빼앗겼어도 다음 10년은 제 것이라는 걸.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자리에서 맞이하는 봄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이 2개짜리였어요. 간판은 손으로 쓴 거였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한수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